저는 남편과 함께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지는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 또한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모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가족 안에서 서열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상대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아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기준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가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조용하고 깍듯한 사람이라 시모는 더 만만하게 봤어요. 부모님 얘기를 물으면 얼버무린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서 주워온 애 아니냐고 뒷담화를 일삼았죠. 동서는 말수가 적지만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늘 예의를 지키고 저를 언니라고 따뜻하게 챙겨줬으니까요. 저희 둘은 시모의 눈치를 보며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동서가 참고 묵묵히 웃고 있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모가 동서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면 굳이 동서에게만 태클을 걸고 당연하듯 일을 시키곤 했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앤지 부모도 모르고 너는 먹는 속도도 너무 느린 거 아니니? 어머님, 저는 먹는 속도가 원래 좀 느려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먹고 냉장고에 물 좀 더 갖고 와봐. 제가 갖고 올게요. 동서는 마저 먹어. 그래서 저는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모가 동서를 사람 대하듯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거든요. 명절만 되면 더 했어요. 동서는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와 음식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도맡고 잠깐이라도 쉬려고 앉으면 또 불러세웠죠. 멀뚱멀뚱 앉아있지 말고 저기 전 좀 뒤집어. 네, 금방 할게요. 어머님, 제가 같이 할게요. 너는 나무라고 있었잖니. 쟤는 매번 멍하니만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가 아까 설거지도 다 했는걸요. 시모는 동서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겼고 동서가 단 한 번도 되든 적도 없어서 그걸 더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보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모는 동서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참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사람 됨됨이는 출신을 보면 답 나오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상처되는 말인지 시모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동서는 시모의 날카로운 말을 들어도 늘 넘겼어요. 저는 도대체 동서가 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의 그런 태도가 훗날 어떤 화를 부르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시모의 차가운 말들에도 동서는 시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명절이나 제삿날이 가까워져 오면 누구보다 일찍 시장에 다녀오고 김장철이면 하루 종일 주방에서 서서 김치를 버무리느라 손이 부어오를 정도였죠. 저는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동서를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어요. 김장김치에 젓갈은 왜 이렇게 조금 넣었니? 저번에 짜다고 하셔서 이번엔 조금 줄여봤어요. 적당히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음식 솜씨도 없는 거야? 동서는 시모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가 시킨 일이라면 무조건 해냈어요. 그래도 시모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계속 뭐라도 찾아서 말을 붙였죠. 예,
고춧가루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흘려서 쓰니?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치울게요.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넌 그냥 가만히 있고 얘는 스스로 배워야 돼. 동서는 매번 노력했지만 시모는 절대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동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모의 눈에는 절대 들 수 없을 거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혹했던 건 동서에게 시모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동생 또한 문제가 컸어요. 동서와 시동생 결혼하고 신혼 초까지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어디든 함께 다니고 먼저 챙겨주고 마주보고 웃는 모습도 정말 예쁜 부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동생이 동서에게 말수가 줄고 은근히 피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곁에서 지켜보며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예전에 비해 집안일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동서가 무슨 얘기를 꺼내면 늘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나 좀 쉴게. 건드리지 말아줘. 오늘도 늦게까지 일했어? 밥은 먹었어? 밥 생각 없어. 저는 그 상황을 동서에게 전해 듣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아내에게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할까 싶었죠. 그런데도 동서는 계속 시동생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동서, 너무 혼자 애쓰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괜찮아요, 형님. 힘든 거 없어요. 동서는 뭐든 그냥 참기만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 할 말 있으면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과일을 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아서 때때로 따로 만나 수다를 떨곤 했었거든요. 같이 과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동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요즘 시동생이 바쁘다며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동서는 시동생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요새 우리 그이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서방님 주말에도 맨날 회사 간다며? 네, 일이 갑자기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나 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동서한테 연락은 잘해? 저번에도 전화 계속 안 받았다며. 아, 연락도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해해야죠, 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끝까지 남편 편을 들었어요. 혹시 뭐 다른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요. 그냥 일이 너무 많은 걸 거예요. 동서, 혼자서 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마. 네, 형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동서는 정말 시동생이 바쁘다는 걸 믿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일이 바쁜 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저희 염려가 괜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동서는 호텔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고 옷에서 맡아본 적 없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형님, 저 어떡하죠? 저희 집 쓰레기통에서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호텔 영수증? 서방님이 버린 거야? 네, 그이가 버린 거죠. 근데 날짜가 그이가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이에요. 호텔 영수증 확실해? 네, 그리고 어제 그이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야근하고 온 사람 옷에서 향수 냄새가 왜 나? 형님, 혹시 진짜 그이가 바람 피우는 걸까요? 동서, 일단 진정하고 서방님한테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분명 답을 제대로 안 할 거야. 그때 표정을 캐치해야 돼.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 선배들이랑 회식했다고만 하고 말 돌려요. 저는 동서와 통화를 하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동서는 너무 놀랐는지 울먹였어요. 제가 오해한 거면 좋겠는데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형님, 저 어떡해요? 이건 오해라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동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저도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의 흐느끼는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시동생에게 뭐라도 따지려고 했지만 동서가 눈으로 저를 보며 잠깐만 참아달라는 의미로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래서 일단 말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기류도 전혀 모르고 평소처럼 동서에게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예, 먹는데 쩝쩝 소리를 왜 이렇게 내는 거야? 사람 식욕 다 떨어지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더 조심할게요. 어머님, 동서 쩝쩝 소리 하나도 안 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참견이니?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니? 아니, 매번 동서한테만 그러시잖아요. 동서가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드니? 가족이니까 서로 좀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이렇게 계속 타박만 하시면. 아니, 내가 며느리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시모의 말투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벽이 느껴졌어요. 저는 시모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도 굳이 일을 만들어서 동서에게만 꼬투리를 잡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엄마,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별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며느리라면 기본 정도는 갖춰야지. 다음부턴 더 조심하겠습니다. 동서, 신경 안 써도 돼. 소리 하나도 안 났어. 괜찮아요, 형님. 제가 조심하면 돼요. 저는 시동생을 쳐다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밥만 먹고 있는 얼굴이 너무나 뻔뻔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 입을 때려는 순간 동서가 제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형님, 제발 오늘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동서,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면 안 돼. 형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동서는 늘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답답했지만 동서가 원하지 않는 싸움을 제가 벌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집안에 큰 소리가 나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서가 혼자 끙끙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연락을 했어요. 저희 집에 잠깐 와서 커피라도 마시자고 했고 동서는 고맙다며 바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주고 최대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맛은 괜찮지? 동서 내린 커피 좋아하잖아. 형님이 직접 내려주니까 더 맛있어요. 아니, 저번에 어머님 내서 밥 먹을 때 동서가 마음에 걸려서. 아니에요. 제가 잘했어야죠. 형님이 나서게 만들어서 괜히 제가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해. 난 그냥 동서가 억울한 말 듣고 있는 게 보기 싫어서 한 말인데. 저도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 무척 많은데
그래도 그냥 별일 없이 지내고 싶어요. 알지, 동서가 그런 성격인 거. 근데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 안 돼. 혼자 다 버티려고 하지 말고. 형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저는 동서가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괜찮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동서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시모한테서 온 전화였고 반찬을 너무 많이 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동서는 바로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형님, 어머님 오신대요?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저 오늘은 좀 그렇네요. 어머님이랑 마주치기가 싫어서. 그 마음 당연히 알지. 그냥 내 방에 잠깐 들어가 있어. 제가 괜히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까 봐요. 아니야. 동서가 뭘 어색하게 해? 그냥 편하게 있고 싶으면 방으로 들어가 있어. 그럼 어머님 오시면 제가 눈에 띄지 않게 방에 있을게요. 동서는 시모가 제 집에 오는 걸 듣자마자 몸을 살짝 굳혔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 했어요. 저는 동서가 시모 앞에서 괜히 긴장하지 않길 바랐고 동서가 원하는 대로 배려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분 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바로 문을 열어 시모를 맞이했어요. 시모는 손에 반찬 봉투를 들고 있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자, 방금 한 거니까 맛있을 거야. 저녁에 먹어. 아휴, 어머님 꽤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모는 잠깐 왔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실로 성큼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 동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며 괜히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시모가 빨리 돌아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억지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집에 있는 김치랑 반찬이 좀 많아서 가져온 거야. 너희는 이런 거 없으면 또 사 먹을 거잖아. 그래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얼른 정리해둘게요. 앉아봐.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왔지.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그냥 반찬만 주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예, 무슨 얘기요?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요새 우리 둘째가 좀 힘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는 가능한 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싶었어요. 괜히 방 안에 있는 동서에게까지 소리가 들릴까 봐 조심스러웠고 시모가 동서 얘기를 꺼내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앉은 자리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시모는 갑자기 아주 태연하게 말을 꺼냈어요. 시동생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둘째가 참 마음이 약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밖에서 그렇게 놀겠니?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나 봐. 마음이 외로워서 그런 거래.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을 하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걸 직접 듣고도 그냥 두신 거예요? 지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여자가 좀 더 잘 챙기면 해결되는 거지. 뭘 그렇게 난리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시모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어머님, 잘못한 사람은 서방님 아닌가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남자가 집에서 마음 편하면 왜 밖에 나가겠니?
저는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됐고 그저 빨리 이 대화가 끝나기만 바랐어요. 그런데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이어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가 방 안에 있다는 건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뱉었어요. 아니, 얼마나 여자가 못났으면 우라들이 바람을 피겠니?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심해? 여자 된 도리는 해야지. 남편이 밖으로 눈 돌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이 바람핀 이유를 동서한테 찾는 건 아니죠. 남자는 원래 밖에서 유혹도 많고 이런저런 일도 많아. 그러니까 아내가 잘 붙잡아야 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잘못한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애꿎은 동서만 탓하는 억지 논리. 그리고 그 모든 말이 지금 이 집안에서 그대로 동서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손에서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랑 시모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동서가 방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왔어요. 방에서 나오는 동서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시모의 말이 전부 들렸을 테니까요. 어머, 너 거기 있었니?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동서가 어떤 말을 꺼낼지 몰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갑작스런 동서의 등장에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표정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애가 웅큼하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방에 있었어? 그냥 잠깐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 얘기도 다 들었겠네? 시모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벙쪄 있었고 동서는 한참 동안 시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말씀 너무 심했어요.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하고 긴장돼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동서는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눈치만 봤습니다. 당장 거래 중단해 주세요. 이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거래? 무슨 거래를 끊는다는 거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무슨 거래를 끊은 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려고요. 동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동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시모는 동서의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어요. 너 지금 뭔 소리야? 뭘 정리한다는 건데? 지금은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기류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통화 한마디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한 기업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발주하는 물량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거래를 끊겠다니. 담당자한테 연락해봤는데 사내 정책상 이유를 밝힐 수 없답니다. 말도 안 돼. 예정된 물량도 많고
재고가 창고에 가득인데. 시동생은 계속 전화를 붙들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계속 똑같았어요. 이유라도 말해줘야 내가 뭐라도 하지.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곧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생각해보면 어제 동서가 했던 그 한마디가 이렇게 바로 무언가를 건드린 것만 같았어요. 시동생의 회사는 상황이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납품 준비해놓은 물량이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출하 예정이던 제품들도 전부 반품 처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직원들 또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 물량 다 어떻게 하냐? 갑자기 거래가 끊기는 게 말이 되나? 사무실 공기는 무거웠고 한숨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시동생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계속 전화기를 붙잡은 채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는 겁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셔야 일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부 정책 변경으로 기존 거래처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검토를 하는 거냐고요? 정책상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시동생은 한동안 멍하게 넋놓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감도 잡지 못한 표정이었죠. 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악화될 줄 몰랐어요. 동서는 저에게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했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동생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숨만 계속 쉬었다고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지금 우리 회사 다 망하게 생겼어. 거래처가 갑자기 끊겼대.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거 당신이 다 돌려받은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시동생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동서를 바라봤고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모가 난리가 난 목소리로 현관문을 두들기며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동서에게 달려들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저번에 전화로 거래 끊겠다고 하더니만 이거였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둘째가 다니는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동서는 시모의 모습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를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까지 욕먹이는 거야? 시모는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동서는 일부러 감정을 숨기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래는 그냥 잘못된 걸 정리한 것뿐이에요. 시모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 도대체 정체가 뭔데? 너가 뭔데 정리를 했다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동서는 시모의 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아무 짓도 한 게 없어요. 제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에요. 시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자리? 네 제자리가 어디라는 건데? 넌 내 며느리가 자리 아니니? 저는 제가 노력하면 어머님께서 분명히 받아들여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를 위해서 살려고요. 저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오래 참고 버티며 애써왔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몬은 잠시 말을 잃고 동서를 쳐다봤고 저는 그 묘한 정적 속에서 딱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서는 이제 정말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시모 얼굴에서 처음 보는 기색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언제나 큰 소리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동서 앞에서 말문이 막힌 거죠. 그 짧은 정적 후에 시모의 다리가 힘이 풀린 듯 살짝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니? 너 감히? 동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냥 시모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동서의 태도만으로도 시모는 자신이 더는 이 사람을 얕볼 수 없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 없으세요.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는 건데? 우리 둘째가 망하게 생겼잖아. 이건 어머님이 만드신 결과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핵심을 동서가 아주 담담하게 꺼내버린 거니까요. 시모는 몸을 덜덜 떨었어요. 너 지금까지 날 속였니? 아니요. 어머님이 저를 속이신 거죠. 우리 가족인 척.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이 집안이 스스로 만든 참사였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저는 그제야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애라고 무시했지만 사실 동서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출신을 밝히지 않았을 뿐 동서의 친정은 제약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꽤 유명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그 기업이 바로 시동생 회사의 물량을 80% 넘게 발주했던 그 회사였던 거죠. 그럼 동서 친정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가족이 하는 회사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늘 고생을 자처했던 동서가 사실은 대단한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동서, 근데 왜 그걸 말 안 했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보지 않고 제 배경만 보고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동서는 일부러 자신을 낮춰 살았던 건데 시모는 그걸 약점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잘해줘도 싫어하시고 못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처음 결혼 준비할 때부터 동서는 모든 걸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단, 혼수, 집을 해결할 때도 동서는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한도 내에서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도 없는 주제에 뭘 바라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하죠? 동서는 그럴 때마다 매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동서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근데 왜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 동서? 그냥 저는 사랑만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동서가 미련스러운 게 아니라 그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선택하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모든 모욕을 참고 견뎠던 사람. 그런데 시모는 그걸 약점이라 생각했고 동서는 그걸 마지막까지 지켜준 선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동서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엄청 반대했었대요. 서로 맞는 집안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생각도 이해가 가긴 했죠. 우리 딸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그런데도 동서는 끝까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정말 맨몸으로 이 집에 들어온 거죠. 저는 왜 동서가 그동안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동서는 일부러 더 낮게, 더 작게 자신을 숨기며 견디고 있었던 거죠. 동서 진짜 대단하다. 그걸 다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버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매번 욕 다 먹으면서도 웃고. 웃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언젠가는 어머님이 마음을 여시겠지 싶었어요. 저는 동서 이야기를 들으며 동서의 부모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기도 했어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부모는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전부니까요. 그럼 동서는 부모님이랑 진짜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거야? 네, 부모님도 제가 너무 고집세니까 포기하셨고 저도 연락을 안 했어요. 부모님이 많이 속상하셨겠다. 저도 알아요. 정말 제가 불효자예요. 에이, 불효자라니. 저는 제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예쁨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욕바지처럼 살고 있는데 다시 연락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에요, 맞아요. 제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을 거야. 자식 일에는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시 연락드리기가 더 힘들어졌었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동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는지 너무 느껴졌거든요. 동서는 그렇게 부모님의 만류에도 시동생을 선택한 뒤 몇 년 동안이나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만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부모님께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걱정 많이 하셨겠죠? 그럼 당연하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겠어. 그 말을 하고는 동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에 들은 얘기로는 동서의 친정 아버지 또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도 없고 혹여나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함이 하루도 편하게 두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고집이 딸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죄책감이 점점 크게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지. 그렇게 두 분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딸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아니 돌아오고 싶어지게 만들 방법을 고민한 거겠죠. 연락이 닿지 않으니 딸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연락해 수소문했다고 해요. 동서의 아버지는 여러 번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더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니? 네. 너만 괜찮다면 그 사람과 같이 한번 집에 오너라. 우리도 노력할게. 너만 괜찮다면. 그 말 속에는 이제는 사위로서 제대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딸이 더는 혼자 버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서툴게 꺼내 한 말이었지만 딸을 향해 내미는 가장 큰 용기였던 거죠. 동서는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동서도 많이 기다렸던 말 아니었어? 네, 맞아요. 엄청 기다렸던 말이었죠. 저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다렸던 손길이지만 상처가 깊으면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부모와 딸 사이에 끊어질 마음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천천히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다시 열리려던 찰나였는데 시모와 시동생 때문에 또다시 다쳐버렸던 것이었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서 아버지가 용기 내서 손을 내밀었는데 정작 그 기회를 짓밟은 건 그 두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동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이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언제 사실대로 얘기할지, 우리 부모님은 언제쯤 소개하는 게 좋을지 저 혼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고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구나. 더군다나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은 그렇다 치는데 자기 아들이 바람핀 거를 제 탓으로 돌리니 그건 이제 정말로 못 참겠더라고요. 맞아. 선을 확실히 넘은 거야. 네, 정말 안타깝다. 이제야 부모님께서 마음을 열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그래, 동서한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잖아.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애쓰지 마. 네, 이제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거대하게 돌아올지 전혀 몰랐던 거라고. 그저 평소처럼 비웃고 얕잡아 보는 말 한마디면 동서가 또 참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모든 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서의 부모가 내민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그 손을 밀어낸 것도 바로 시모와 시동생 자신들이었으니까요.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또렷하게 인정하게 된 거죠. 시동생은 그제야 다급해졌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혼은 아니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져보자. 난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동서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참아온 세월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내가 바람을 피긴 했어도 그건 잠시 흔들린 거고. 네가 잠시 흔들린 그동안 나의 인내심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끝낼 순 없잖아. 나한테는 갑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동안 동서가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참고 또 참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끊어내는 동서의 모습이 상상되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리더군요. 나는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정말 끝이야? 끝이야. 시동생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동서는 그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 또한 동서내로 달려와 동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시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서를 향해 거친 말들만 내뱉었는데 이제는 동서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간절한 목소리만 남았다고 해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너희 그 회사랑 다시 거래하게 해줘. 우리 이러다 다 망하게 생겼다. 한 번만 도와줘라. 엄마, 그만해. 다 끝났어. 동서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나와 섰습니다.
무릎 꿇은 시모를 내려다보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지.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저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니까. 시모의 손이 동서의 바짓단을 붙잡으려 하자 동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이 무릎 꿇는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면 너가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겠니? 어머님, 아니, 저 사람과는 이제 거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도요. 안 돼. 얘야. 제발. 시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동서는 더 이상 시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정말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내 시모를 용서하고 여린 마음으로 다시 받아주었을 텐데 지금 동서는 그런 기색 없이 담담하게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하게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게 없다고 무시했죠?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여러 번이요. 이제는 시모의 말을 흘려듣지도 더 이상 참지도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동안 모욕당한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할 거예요. 동서의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나지막했지만 단단했고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뺏기고 짓밟혔던 걸 되찾는 것. 그게 동서가 선택한 정의라는 걸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길 가볼게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잘 살아봐요. 그렇게 동서는 고개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 길고도 길었던 인내의 끝에 드디어 동서가 자기 자신을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들어가고 난 뒤에도 시모의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아무도 시모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시모가 만들어 온 결과였으니까요. 시모는 바닥을 손으로 짚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 이제 그만하라고. 다 끝났다고. 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 결국 네가 바람 피워서 이 지경에 된 거잖아. 언제는? 엄마 나 바람 피우는 거 신경도 안 썼잖아.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얼른 가서 싹싹 빌어.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미 저 사람 마음 돌아섰다고. 잠시 후 시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불안했고 주변을 의지하듯 벽을 몇 번이고 짚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의 눈물은 누구의 동정도 받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문은 그렇게 닫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현관문 소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문이 닫힌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도 시모는 저에게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신세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 또한 시모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누구 탓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너도 날 버릴 거지? 다들 날 버릴 거잖아.
울먹이며 묻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스스로 버린 거죠. 아무도 어머님을 버린 적 없어요.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밀어냈는지 조금은 실감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일 이후 저희 부부도 더 이상 시모를 감싸줄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만 앞세워 며느리와 아들을 이용해왔던 시모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걸 감당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편도 고민 끝에 제게 말했어요. 나는 이번 일로 우리 엄마한테 정말 질렸어. 더 이상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재수 씨한테도 함부로 하는 모습 보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도 너무 고생 많았어. 그래, 당신도 많이 지쳤지? 나도 엄마니까 마음이 쓰이긴 해. 근데 너무 지쳤어.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이제 우리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남편은 핸드폰을 멀리 밀어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우리를 계속 묶어두는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희는 누구의 희생도 강요되지 않는 관계, 누구도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관계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은 한순간에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시동생 회사는 거래처가 끊기면서 직원들까지 하나둘 떠났고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되자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도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시모가 사람들에게 해왔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누구도 시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소식을 건너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지.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죄책감에 흔들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현실을 본 겁니다. 시모가 그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살았는지,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이죠. 나도 한동안 엄마 말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보이는 것 같아. 상황이 바뀌면 본 모습이 드러나나 봐. 앞으로는 우리만 보자. 우리는 좋은 일만 만들어가자. 응, 여보. 그들의 몰락을 기뻐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온 사람이 스스로 만든 길을 밟고 있을 뿐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모와 시동생을 완전히 뒤로 하고 우리 삶을 차분히 다시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던 부모님과 형제들이 아무 말 없이 동서를 안아줬다고 했어요. 반응이 어떨까 걱정했을 텐데 부모님은 그저 딸을 품에 안고 이렇게 늦게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만 하셨다더군요. 동서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야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요. 잘했어. 동서가 행복한 곳이 바로 동서가 있어야 될 자리야. 이제는 다시는 저를 낮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동서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버텼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버텼던 동서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뭐든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동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제일이야.
동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도 지켜줄 가족도 있었으니까요. 저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동서의 새 삶이 시작된 것이니까요.